이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라고 할 수가 있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잃어버린 나의 미의식을 찾아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프루스트가 어떻게 잃어버린 자신의 그 미의식을 찾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루스트의 생애를 보면은 파리의 부유한 부르주아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유명한 그 파리 대학교 교수를 지낸 의학자인데요. 그리고 어머니는 교양 있는 유대계 출신의 부르주아입니다. 프루스트는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문학과 예술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뭐 부유한 집안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별로 뭐 이런 그런 경험이 별로 없고, 그냥 한량처럼 귀족 사기회로 드나들면서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제 이분을 그 이해하는 그 중요한 몇 가지 코드가 부르주아 출신이라는 거, 그리고 동성애자였다는 거, 그리고 몸이 약해가지고 9살 무렵부터 이 천식 발작으로 인해가지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다는 거, 뭐 이 정도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인데, 뭐 그러다가 한 1895년경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두드러지게 재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냥 잡문 정도 쓰다 말다 했고, 존 러스킨의 심취를 해가지고 두 권의 책을 번역을 합니다. 아미행의 성소라는 책을 1904년에 번역을 했고, 오른쪽에 있는 그 참깨와 백합이라는 책을 1906년에 번역을 했어요. 존 러스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열렬히 지지하다가 이 참깨와 백합을 번역하면서 어떤 도덕적 기준을 미학의 핵심으로 삼는 그런 러스킨의 태도에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술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1908년도에 생트 베브에 반대하여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책은 이제 미출판된 책이고 나중에 죽은 이후에 출간이 돼요. 이 책을 쓰면서 그 당시 프랑스 최고의 비평가였던 생트 베브의 그 작가 중심적인 그런 관점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그 예술관이나 작가관을 피력하게 되는 거죠. 이 생트 베브의 관점은 작가 연구를 할 때 그 작가의 그 개인적이고 그 사회적인 어떤 삶을 분석해 가지고 작품을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작가의 삶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작품의 본질이 흐려지게 된다는 관점에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술과 삶이 전혀 관계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프루스트의 작품을 봐도 삶이 아주 밀접하게 들어가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삶은 작가의 그 내면적인 자아가 작품으로 재구성될 때 비로소 인식될 수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루스트의 관점은 사회적 자아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자아예요. 진짜 자아가 아니라 만들어진 자아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이 작가의 그 진정성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작품의 진면목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내면적 자아라는 거는 사회화되기 이전에 자기 본성이 들어가 있는 자아예요. 이게 이제 창작을 담당하는 자아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창작이라는 것은 사회적 자아와는 별개로 이 내면적 자아의 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1909년 38세 무렵부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아주 그 극심한 천식 때문에 완전히 그 자기가 살던 그 집을 밀폐된 공간으로 만들어요. 빛과 소리, 냄새를 완전히 차단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남은 요생을 책을 쓰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번역서 2권 있고
생트 베브에 반대하라는 그 책이 썼지만은 그거는 이제 출간 안 했고, 이게 이제 유일한 조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을 죽을 때까지 이 공간에서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몸이 아프니까 반쯤 이렇게 침대에 기대가지고 이 책을 쓴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남게 되는 거죠. 뭐 작가로서 뭐 특별한 재능도 없고 이 삶이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집안에 돈이 많기 때문에 이제 부르주아 출신으로서 이제 사교계에 드나들면서 매일 그 사랑을 나누고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고 뭐 작가를 꿈꾸지만 변변한 글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갑자기 대가가 됐는가. 오늘 수업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7부로 돼 있어요. 이 4천여 쪽에 달하는 내용을 간단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기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대략 한 10살 무렵부터 40살까지 한 30여 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린 시절 아버지 고향인 콩브레 마을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서 격동의 청소년과 청년 시절을 보내고 이 장년기에 이르러서 마침내 제대로 된 작가가 됐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자기 자서전 형식의 성장 소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기억을 통해서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자기가 성장한 환경 속에서 사유화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거기서 또 어떻게 내면적 자아가 발현이 돼가지고 작가가 되는가. 이 과정을 쓴 거거든요. 이 그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은 아버지 고향이었던 이 꽁불의 마을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그 마을이 굉장히 그 전원적인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신비로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곳인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그 산책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산책길이 두 갈래가 다 있었다. 한쪽 길은 스완네 집 쪽이고 다른 한쪽은 게르망트 쪽이라는 얘기예요. 이 스완이라는 사람은 부르주아 출신이고 게르망트는 아주 저명한 귀족 사교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완이라는 사람은 부유한 유대계 부르주아 출신이거든요. 미술 콜렉터였고 다방면에 그 예술에 대한 어떤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그 파리 상류층과 어울렸던 그런 인물인데, 그러니까 자신의 모델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스완을 통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이제 일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게르망트는 대귀족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루스트가 이 게르망트 부인을 동경을 해요. 가까이 오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귀족 사회의 허영과 실체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술적인 탐구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이 부르주아와 이 귀족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이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르셀은 이제 이런 귀족 사교계를 젊은 시절부터 드나들면서 자기의 그 사회적 자아가 형성이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속에서 너는 작가가 되어야 한다는 내면적 자아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글을 쓰려니까 도대체 뭘 써야 될지 막막하고, 또 현실적으로 사교계에 저렇게 드나들면서 거기서 만난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또 여러 사람과 우정을 쌓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자기 내면을 성찰할 시간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몰려다니다 보면은 이 사회적 자아가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고독을 두려워하고 정치하듯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뭉쳐다니면 안 되거든요, 예술은. 고독해야 거기서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건데, 그런데도 내면에서 자꾸 그 작가로서의 그 소명이 올라오고, 또 그거를 자극하는 그 선배 예술가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화가, 소설가, 또는 뭐 음악가, 건축가, 무용가. 이 소설에는 한 100여 명의 작가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예술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장점은 문학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예술가들과 접촉을 하면서 자기의 예술관을 정립해 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놓은 게 아니라. 제가 그 자가 노트 쓸 때 예술관을 쓰라고 그러잖아요. 예술관. 예술이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안 잡히면은 방향을 잃는다는 거죠. 양식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느냐. 방향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근데 프루스트 같은 경우는 자기 작품은 하나도 안 했지만 그 많은 시간들을 그 대가들을 만나면서 예술관을 잡는데 시간을 소요했기 때문에 한 작품을 써도 그 작품이 걸작이 될 수 있었던 거라고요. 예술관이 확실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막상 자기가 처음에 이제 글을 써가지고 이제 글을 볼 줄 아는 사람한테 이제 보여주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누구 거 영향을 받았구만 뭐 이런 식으로 퉁 쳐버리는 거죠.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보여줘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 작품을 평가를 할 때 커리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순수하게 작품을 이해하기보다도 커리어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퉁 쳐버리는. 그래서 이제 문학에 대한 어떤 환상이 깨지고 진정한 작가가 된다는 것이 뭔가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05년 무렵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 내면을 돌아보게 되는 게 계기가 됐다고 보여지고,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시간과 기억의 본질을 더욱 탐구하게 되는 자기의 상실의 아픔을 글쓰기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8 무렵에 자기가 경험했던 삶의 체험만큼 좋은 소재는 없다. 그동안 뭘 쓸까? 어떤 뭐 거창한 뭐 이야기에서 주제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됐는데 내 얘기를 가지고 한번 써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연히 어느 날 홍차에 적신 마들렌을 한 입 베어 물면서 맛과 향기와 분위기가 어떤 일종의 그 데자뷰를 일으켜가지고 어린 시절이 확 떠오른 거예요. 과거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기억과 감각을 통해서 되살아날 수 있다. 그것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이 곧 예술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를 잠식하고 사라지게 하지만 예술은 기억을 통해서 그걸 되살리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이 역작을 쓰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죠. 자, 이걸 깨닫고 나서 작가로서의 또 소명을 확실하게 된 거예요. 나는 예술가로서 이 기억의 본질을 탐구해가지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겠다. 그것이 시간을 초월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예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영원이라는 것은 천국이나 극락 같이 어떤 하늘 멀리, 하늘 높이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그것도 어떤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감각으로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찰나에 있다는 거죠. 프루스트는 이 심오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15년 동안 이 그 캄캄한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천식으로 육체적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의 비의지적 기억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무려 4,0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 확신, 그 행복이 무엇인가, 예술이 무엇인가라는 그 확신이 그런 그 예술가로서의 그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다. 다른 작가들처럼 많은 책을 쓰고 많은 작품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 예술관이 뚜렷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방향이 정확해진 거라고요. 나라는 존재는 유일무이한 거잖아요. 나를 드러내면은 내 안에 시대성이 들어있고 내 안에 지역성이 들어있고 내 안에 나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들어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꽁브레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기억하는 꽁브레하고 다르겠죠. 꽁브레라는 마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살았던 시간과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억은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다를 거란 얘기죠. 내가 기억하는 꽁브레라는 것은 유일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것도 나만이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를 다루면은 그것이 유일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중복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유일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라고요. 그냥 조형적으로만 들어가면은 다른 작가들과 충돌이 되겠죠.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경험과 나의 기억과 나만의 고유한 삶을 통해서 나의 감정이 들어갔을 때 거기서 차별화가 되는 거거든요. 인간으로서 의미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찰나의 순간을 내가 포착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술인 거죠. 그래서 인생은 짧지만 우리 물리적인 나는 시간 속에서 사라져야 하는 무상한 존재지만 그 찰나를 붙잡은 예술은 영원한 거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영원하다. 고전적인 얘기지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라고요.